자, 이어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앞에 우리 그 행정은 조금 재미없었잖아요. 보건의료 체계는 아주 재밌어요. 우선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를 보기 전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어떤 물건, 뭐 또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급과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소비자의 무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는 몰라요. 이제 여러분은 소비자죠. 공급자는 누구예요? 병원이죠. 병원의 의사, 의료인이 이제 공급자예요. 자, 여러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CT를 찍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CT를 찍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지. 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어디에 건강상 문제가 생겼어. 어느 병원으로 갈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기껏 해봐야 그냥 인터넷, 요즘은 그나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뭐 어디가 잘한다 남의 후기 보는 정도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소비자의 무지,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소비자는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럼 가야 돼.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럼 가야 돼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가 불균등하게 존재한다. 소비자의 무지가 존재한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CT 찍는데 얼마냐고 의사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나가서 물어보시라 그러잖아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CT를 찍을지 말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가방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고 고민을 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내가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치료 먼저 받고 나와서 돈 내거나 자 치료하겠습니다 가서 돈 내고 오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내가 완전히 회복하리란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무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을지, 얼만큼의 양의 서비스를 받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급자가 다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유인 수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로서의 내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을 진찰을 했을 때 굳이 CT를 찍지 않아도 확인이 되는 질병이면 CT를 찍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근데 도덕적 해이는 물론 안 찍어도 내가 알긴 하지만 CT를 찍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CT를 찍자고 제안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뭔가 넘어가는 거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유인 수요가 발생한다. 의사가 유도해서 수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의사에 의한 유인 수요라고 불러요. 이 특징을.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무지, 의사 유인 수요 다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과 관련된 법칙을 세이의 법칙 또는 로머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이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법칙을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물론 일반 시장에서도 공급이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수요가 또 발생이 되고 그런 현상을 설명하지만, 특히나 보건의료 서비스는 더 심하다라는 거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자, 로머라는 학자는 뒤에 가서 보건의료 체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거론이 되는 학자인데, 로마는 뭐라 그랬냐면 공급된 병상은 채워지기 마련이다. 왜요? 의사가 입원을 시키면 되니까. 유인 수요에 의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서울 시내에 대형 병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한 2002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되게 그 대형 메이저 병원들이 병상 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이 건물 하나 지어서 병상 뭐 1000개 딱 올렸더니 세브란스 병원 또 암센터 뭐 해서 또 짓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건물 하나 더 올리고, 아산병원 건물에 3000병상 또 올리고, 서울 성모병원 또 2000병상 건물 올라가고, 막 그게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준비 땅 해서 환자 채워지듯이 병실이 다 찼어. 자리가 없어졌어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보면서, 야, 환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다 저렇게 갑자기 다 나타나서 다 입원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공급된 병상은 채워지기 마련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모르고 공급자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의료 제공자에게 설명에 근거한 동의서를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CT 찍을 때 동의서에 사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이렇게 설명서 갖다 놓고서는 그 CT에 대한 이렇게 놓고, 자, 이 CT는 뭘 위해서 하는 거고 부작용으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뭘 합니다. 해서 검사 받으시겠습니까? 사인하세요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거 검사해야 되니까 사인하세요가 되고 있지만 원래 취지는 뭐냐면 이런 의도로 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동의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공급자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 제3자가 누구냐면은 정부가, 국가가 또는 정부기관이, 그래서 우리나라로에서는 심평원에서, 여러분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동네 병원들 중에서 항생제 처방률, 스테로이드 처방률 이런 것들을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기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보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은 좀 꺼려해요. 그러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무지. 그래서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오 해놓고 이제 나오는 게 유인 수요, 뭐 의사에 의한 유인 수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세이의 법칙, 로머의 법칙 이런 표현들이 같이 묶음으로 출제가 돼요. 자, 두 번째, 수요의 불확실성 또는 예측 불가능성. 수요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예측 불가능성. 자, 무슨 얘기냐면 언제쯤 맹장염 걸릴 거예요? 언제쯤 다른 다리가 문제가 생길까요? 언제쯤 내가 독감에 걸릴까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특성을 수요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해요. 이제 개인 수준에서 봤을 때의 질병 발생 여부, 시점, 그로 인한 진료 결과, 진료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건강보험에 들었을까요?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라는 게 건강보험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 암에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암에 걸리면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어떤 지출이 발생될 게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암보험 같은 거 들어놓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다. 근데 이 수요의 불확실성이 개인에게는 언제 질병에 걸릴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지만 인구 집단 차원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예측이 가능해져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 유방암 발생률, 간암 발생률, 폐암 발생률이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집단 차원에서는. 그러면 매년 요만큼 정도의 환자가 발생이 되니까 이만큼의 재정 규모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집단 차원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보험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내가 매달 10만 원씩 내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자, 대응을 하자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의료보험 제도예요. 그래서 수요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된 제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건강보험 제도, 의료보험 제도라고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의료보험의 목적은 치료를 해주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재산상의 손실로부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수요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병원 근무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누가 어디가 아프면 막 이모의 친구의 누구의 막 연락이 와요. 야, 내 친구가 누가 어떤 질병 걸렸는데 어느 병원이 잘하니, 어느 의사가 잘하니, 이걸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저도 또 어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병원에 있는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이거 누구 진료 보는 게 좋을까? 어떤 의사가 좀 더 잘할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맹장 수술하다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와 관련돼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굉장히 큰 욕구를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질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기관 간의 어떤 규제나 경쟁을 통해서 질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결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든 들어가면 동의서나 설명할 때 죽을 수도 있고 이거 항상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자,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로 오답으로 뭐 많이 내냐면 내부 효과. 너무 참 1차원적인 문제죠. 근데 정말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면서 오답으로 주로 나오는 게 소비자의 정보의 대칭성.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내부 효과. 뭐예요? 원래는 외부 효과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반대 표현 써갖고 오답으로 많이 내요.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코로나는 뭐 그렇고 이제 예전에 메르스 유행했을 때 기억나요, 여러분? 2015년인가? 우리나라에 벌써 너무 먼 얘기가 됐나요? 메르스 유행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신기하네. 자,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원래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은 코로나 계통 바이러스긴 한데 그 중동 지역에서만 유행하는 약간 중동 지역 풍토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 미들이스트 지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메르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어떻게 유행됐는지 아세요? 기억나요? 어떤 그 분이 출장을 갔는지 아무튼 중동 지역을 갔어요. 갔다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전 접해보지도 못했던 질병이었는데 이 사람 어느 날 고열과 기침과 이제 이런 폐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진도 메르스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치료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메르스였고 치료한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병원에서 전파가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메르스 환자가 막 지금 코로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한바탕 유행을 하고 그게 소멸해 갔죠. 그거 기억나죠? 그 첫 번째 환자가 1호 환자가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메르스를 퍼뜨려야지 작정을 하고 균을 가지고 왔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중도에 갔다 왔을 뿐인데 내가 질병에 걸렸고 나는 질병에 걸렸을 뿐인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에 영향을 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죠. 이러한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해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요즘 뭐 집단 면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방 접종을 해서 이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 딱 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면역력이 없었으면은 이 사람한테 전파가 됐을 거예요. 내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전파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균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면역력이 있어서 내가 안올 맞고 그 덕분에 나를 통해서 퍼져나갈 걸 내가 차단하는 역할을 했죠. 이런 예방 접종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담배를 피는 사람이 건널목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내가 옆에서 간접 흡연에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작정하고 나한테 이 담배 연기 주려고 내 옆에 와서 핀 건 아니지만 나한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공급자의 이익이나 손해와 관계없이 어떤 누군가의 이익이나 손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대표적으로 감염병 유행 또는 감염병의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효과의 특징으로 우리가 설명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다음 중 외부 효과와 관련된 특성은 무엇인가 했을 때 감염병, 예방접종, 뭐 간접흡연, 그 다음에 공해유발 사업장. 공해유발 사업장도 어떤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뭐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 유독가스를 배포하려고 공장을 돌리진 않았겠죠. 그냥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안 좋은 대기 오염물질이 나왔고 그게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중보건 사업은 대부분 외부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예방접종을 만약에 그냥 돈 받고 알아서 받으세요 해버리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받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받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방접종이 막 치열해져 막 너도 나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암거래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직접 지휘하고 주도하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외부 효과 봤고요. 자, 다음에 우량제 또는 가치제라고도 불러요. 우량제, 가치제, 보건의료 서비스는 이제 보건의료는 굉장히 우량하고 가치 있는 재화다.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량제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인 것,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할 재화를 우량제라고 해요. 그래서 의식주랑 기초교육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의식주와 관련 주택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노동단체나 이런 데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많이 외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있죠. 그렇게 노동단체나 그런 뭐 진보단체에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그 우량제, 대표적인 우량제.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재화예요. 근데 돈이 없다고 교육을 못 받고 돈이 없다고 치료를 못 받고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인간에게 필수적인 재화고 가장 기본권, 사람이 누려야 될 기본권에 해당하는 재화들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재화다.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의 특징을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경우는 더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가 이제 못 살 때 교육열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교육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지 국가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건강 수준이 높아야지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안 좋으면은 어때요? 국가의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생겨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교육을 제공했을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사람이 똑똑해지는 걸로 끝나고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뭉쳐져서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재화다라는 거죠. 자, 우량제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전혀 간섭을 안 해. 자, 학교도 다 민간에서 사설에서 짓고 그다음에 병원도 다 민간에서만 지어요. 어디다 학교 지을까요? 사람 많은데 대도시에만 짓겠죠. 저기 시골에 학생도 몇 명 없는 데다 학교 짓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병원 짓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놓으면은 결국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에 맡겨두면은 구매 능력이 없는 계층이 소외되고 인간다운 생활에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형평성의 실현을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우량제, 가치제라고 불러요. 다음에 공공재. 자, 공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의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통, 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 도로 이용,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전기세가 너무 비싸거나 지하철이나 뭐 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면 어때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재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없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량한 재화까지는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같이 누려야 될 재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것들이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모든 소비자에게 편익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재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량재랑 공공재가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량재는 기본권,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의식주, 건강권,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공공재는 누구나 다 그냥 이용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다 맡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겠죠. 하지만 가격이 막 상승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막 비싸지면 어때요? 돈 없는 사람은 그걸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공공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냐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축적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뭐냐면 지하철을
운행이 되면 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뭔가 내가 모아놨다가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돗물을 모아놨다가 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기도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방에 빵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재화들 내가 쓸 때 바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는 재화들이라는 거고, 자, 누구도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는 비배제성의 특징.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비배제성, 아무도 배제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자, 타인의 소비로 나의 소비가 지정을 받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게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얘가 이걸 가져가서 나는 쟤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비경합성. 그래서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공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다 두면은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아래 박스 안에 그 비배제성, 비경합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같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같이 소비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했고요. 자, 내가 그 재화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인센티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공공재라고 해요. 그다음에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보건의료 서비스에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비배제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누구도 배제되면 안 되고, 비경합성,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이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서울대병원에 엄청 유명한 어떤 교수님한테 진료를 보고 싶어요. 근데 다른 예약이 꽉 차서 3달 안에는 예약이 안 된대. 경합성이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뭔가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배제성도 들어가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완전한 공공재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서비스는 약간 공공재에서 벗어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하는 공중보건 사업들 있죠. 건강검진 사업이라던가 뭐 다양한 금연 사업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돼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공공재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약간 공공재에서 개인적인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에서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사업은 다 공공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정도로 공공재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독점성. 자, 공급의 독점성인데 누가 공급할까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해서 생산이 독점이 돼요. 그래서 독점성. 그러니까 병원을 건설하는 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병원이나 조산원을 개원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밖에는 국가나 뭐 법인 이런 게 이제 몇 개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독점을 가지고 있는 그 면허 단체의 어떤 의한 폐단이 많이 발생하죠. 실제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수술실에 뭐 그런 거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공급자 단체의 저항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정책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독점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의과대학 신설, 의과대학 정원 이런 것들을 시장에 그냥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많이 만들어라 그냥 그런 것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되게 철저하게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자격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의사 인력에 대한 법적인 독점으로 인해서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막강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걸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긴 하죠. 자, 다음에 비탄력성. 한 줄이지만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도 비탄력적이고요. 소득에 대해서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데 자, 맹장 수술하는데 예를 들어 맹장 수술하는데 5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병원에서 폭탄 세일을 합니다. 맹장 수술 10,000원에 해드린대. 하러 갈 거예요? 안 하지. 왜? 안 필요하니까. 자, 별다방에서 커피가 뭐 4,000 얼마인데 갑자기 한정 특가에서 100원에 준대요. 그럼 어때요? 줄 쫙 서죠. 이게 탄력적이에요.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량이 막 늘어나요.
근데 의료 서비스는 어때요? 가격이 비싸지든 싸지든 수요량의 변화가 없어요. 필요하면 가니까. 그것을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수요는. 그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는 건, 내가 예전에 돈을 못 벌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별다방 커피, 뭐 어디 그런 카페에 커피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미스커피를 저렴하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수입이 많아졌어요. 수입이 많아져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이제 커피를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소득에 대해서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어떤 브랜드 옷을 입었지만 돈이 많아지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좀 더 고가의 브랜드 옷을 사 입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소득 대비 탄력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월급 많아졌다고 맹장수술 받으러 갈 거예요? 안 가잖아. 필요해야 가는 거죠. 소득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서비스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급 돈이 좀 많아졌어요. 또는 예를 들어서 보톡스가 예전에 막 30만 원 했는데 요즘은 5만 원 하더라고요. 가요, 안 가요? 안 가. 관심 없어. 그냥 이렇게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한 30만 원 하는데 내가 너무 비싸서 못 하고 있었는데 세일을 해서 10,000원에 해준대요. 그럼 가겠지. 피부 미용이나 성형이나 치과 보철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고가의 건강 검진을 세일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탄력적이지만, 이렇게 치료를 위한 거, 뭐 수술이라던가 교통사고에 의한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나오고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맹장염인 것 같아. 증상이 막 나타났어요.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의사가 있어요. 외과 의사가. 난 그 사람한테 수술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해외에 뭐 연수를 갔대요. 한 달 뒤에 온대요. 그래? 그러면 한 달 좀 기다렸다가 받지 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장 불가능성이라고 해요. 내가 가방이 갖고 싶은데 뭐 지금 당장 뭐 돈이 없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 지금 당장 나중에 좀 살래, 그러면은 한 달 기다렸다 살 수 있어요. 저장해뒀다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필요한 즉시, 수요가 발생한 즉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 저장 불가능성, 기다렸다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 불일치는 뭐냐면, 여기 그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수요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그 즉시 제공이 돼야 되는 거고,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는 자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건의료 자원, 서비스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코로나19가 막 초반에 유행할 때 우리나라도 뭐 힘들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병실이 없어서 복도에 환자들이 막 누워있고, 환자 사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막 수요량이 급증을 한 거잖아요. 격리병실이라던가 사망자에 대한 처리를 위한 시설이 필요도가,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그게 그만큼이 증가했다고 해서 즉각 격리병실, 어떤 중증 환자 의료 인력,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자원을 지금 당장 제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특성을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라고 해요. 의료 인력 양성, 시설 건립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아무리 증가해도 이런 자원을 공급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인력이나 시설을 계획할 때 뭔가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가 초반에 코로나 대응 굉장히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에 하나의 발판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은 메르스가 그 전에 있었잖아요. 메르스가 유행할 때까지 우리나라도 격리병실이나 그런 급성 감염병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뚫리면서, 방역망이 뚫리면서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행하고 난리가 난 거고, 그러면서 법을 다 고치고, 제도를 다 고치고, 그다음에 막 병원에 그런 격리병상 의무화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겼고,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빵 터졌을 때 그게 빛을 딱 이제 낸 거죠. 그렇게 계획이,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에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일치,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틀려요. 수요와 공급은 일치,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고, 만약에 보건의료 자원 공급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불일치한다라고 하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자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것은 수요와 공급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다음에 소비재와 투자재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겠죠. 병원을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건강한 노동력이 확보가 되고 더 뭐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투자재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11가지의 특성들을 살펴봤고요. 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많은 내용들이 파생되게 돼요. 그래서 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징 11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정말 빈출돼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굉장히 재밌죠. 그다음에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시험 문제가 경기도 보건직 시험 문제 행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코로나19와 이제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그럼 이제 감염병 얘기인 거죠. 코로나19가 유행해서 공공병원이 격리병상을 확충하고 그런 환자에 대한 대응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함으로 인해서 뭔가 확산에 대한 어떤 많은 관리에 어떤 큰 기여를 했다. 이거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 중에서 어떤 특성에 해당하느냐라고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뭐 같아요? 코로나19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공공병원이 격리병상을 갖추고 환자들을 격리하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큰 관리에 기여를 했다.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외부 효과, 1. 외부 효과, 2. 우량제, 3. 기타 등등등. 자, 외부 효과일까요? 우량제일까요? 외부 효과다. 우량제다. 자, 요거는 우량제예요. 왜 우량제냐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이런 케이스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감염병 외부 효과. 이건 단답식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감염병이 유행했다. 어떤 특성이냐가 아니라,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민간에서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에서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했다. 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왜?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량제니까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그 지문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뉘앙스상. 그래서 정답은 제가 우량제로 했고 그게 어디에 이제 딱 나와 있는 지문은 아니죠. 그건 출제자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시험을 이제 가서 보고 정답 보면 제가 다 맞았어요. 그럼 내가 한 답이 맞겠지. 우량제였어요, 정답은. 그래서. 근데 요거를 외부 효과라고 한 학생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 학생들이 시험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근데 제가 봐도 고민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이 출제자가 그래서 의도하는, 출제자 이 전체 의미를 봐야지 키워드를 보면 안 돼요.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그래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어서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게 있을 때는 항상 전체적인 문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봤고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제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도나베디언의 질 관리라고 해요, 보통. 도나베디언이라는 학자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3가지 접근법, 구조적인 접근, 과정적인 접근, 결과적인 접근, 3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했어요. 앞으로 구조, 과정, 결과라는 게 굉장히 많이 표현이 나올 거예요. 어떤 평가를 할 때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조는 항상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평가. 과정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교육이 제공되는 과정,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 결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게 결과예요. 그래서 구조는 항상 투입되는 자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재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과정은 말 그대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결과는 거기에 따른 변화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구조평가부터 보시면은, 자, 구조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시설, 환경, 그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게 구조평가가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병원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자, 병원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병원의 시설을 평가하는 거고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설이 삐까뻔쩍하고 인력이 되게 많고 재정이 빵빵하다고 서비스의 질이 좋을까? 그렇진 않겠죠. 물론 좋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질은 아니지, 서비스의 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료의 질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조평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변화의 여지가 적어요. 왜냐하면 병원 한번 지어놓으면 잘 못 고쳐요. 이렇게 리모델링 이런 걸 잘 하기 어려워요. 환자들 입원해 있으니까. 변화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환자 한 사람당 침대 면적 이런 것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침대 주변에 있는 뭐 시설들, 산소호흡기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가 쉽고, 그 다음에 인력이 환자 한 사람당 뭐 의사 한 명당 환자 수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단점은 지속적인 평가 자료로는 부적당하다. 아니 지금 우리 어떤 평가를 나쁘게 받았어. 근데 그렇다고 막 뭐 중간에 내가 그 산소를 어디다 넣어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화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평가하기에는 부적당하다라는 거고, 대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시설이 삐까뻔쩍하면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자, 구조적인 질 개선 제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별표 한 5개는 해놔도 돼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다음 중 구조평가에 해당하는 것 제도는, 과정평가에 해당하는 제도는, 결과평가에 해당하는 제도는,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구조평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오는데, 신임제도, 면허, 자격부여 제도 3가지예요. 신임제도라는 건 뭐냐면 평가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는지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 신임제도가 있고, 면허제도, 자격부여 제도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요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중요하게 봤고, 과정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의료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는 과정, 진료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게 과정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술, 그다음에 바람직한 태도, 이런 인간관계까지도 다 포함해서 보는 거고요. 장점을 보면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이 과정평가일 거고요. 비용과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건 이제 보통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의무기록 같은 거를 조사하기도 하고, 실제 병원에서 평가할 때 이렇게 임상진료 지침 이런 게 있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간호사가 환자 이렇게 진료하는 거 가서 보면서 제대로 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과 시간이 이제 더 적게 걸리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과학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워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매뉴얼 과정이 있을 건데,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는 어떤 무균수를 지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응급 상황, 어떤 상황에서는 더 급박한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 교육병원 같은 경우는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가장 핵심. 자, 과정적인 질 개선 제도에는 의료 이용도 조사, UR이라고 하는데, 의료 이용도 조사 또는 다른 말로 이용량 조사. 의료 이용도 조사는 뭐 하는 거냐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진료비 내역서 이런 것들을 심평원에다 보내요. 그럼 심평원에서 그걸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진단명인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들어간 어떤 서비스의 내용들이 과다 처방은 없었는지,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의료 이용도 조사, 이용량 조사예요. 의료 전문인들의 상호 감시는 우리나라는 없고, 이제 그런 심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진료 내역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임상진료 지침이 있는지, 잘 만들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의료감사 의무기록 조사. 그래서 이용량 조사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용량 조사, 의료 이용도 조사는 진료비 내역서를 심평원에 보내서 진료에 과다 처방, 과잉 청구 이런 거 없었는지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거고, 의료 감사 의무 기록 조사는 뭐 투약 기록, 간호 기록 이런 일상적인 의무 기록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 내용 자체를 보는 게 의무 기록 조사예요. 보수 교육이나 PSRO 같은 경우는 전문가 표준 검토 기구라고 하는데,
전문가 표준 검토 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의료 전문의들의 상호 감시처럼 전문가 집단이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의료의 서비스 내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PSR라고 하고 얘는 동료 평가. 다른 말로 뭐 동료 평가, 동료 심사, PRO. 라고도 불러요. 의료 전문의들의 상호 감시를 동료 평가, 동료 심사, 뭐 PRO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쓰여요. 이 표현들은 또 계속 이제 이론에서도 나올 거고 문제풀이 할 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과정 평가까지 받고 다음에 결과 평가 보시면은 결과 평가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예요.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환자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사망률이 좀 줄어야 되겠죠. 질병 이환율이 좀 줄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 의료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 결과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의료행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건강 수준이 향상된 결과가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었음을 보증한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결과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됐는데 집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의사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이러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서비스의 내용이 그닥 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너무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잘 케어해가지고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질 자체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특성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상태 변화가 의료행위 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평가에 비해서는 좀 더 간접적인 지표다라고 보는 것. 자, 의료의 질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보고 있는 거고요. 단점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합병증 발생률, 뭐 사망률, 질병 이환율 이런 것들의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가하는데.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 자, 평가 제도는 고객 만족도 조사, 서비스 평가, 진료 결과 평가, 이환율, 사망률, 합병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도나비디언의 의료의 질평가 3가지, 구조적 접근, 과정적 접근, 결과적 접근까지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 관리를 좀 받고, 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제도까지 좀 더 볼까요? 자,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의 질평가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기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해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을 설립을 해서 이 인증원을 통해서 보건의료기관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에 의해서, 의무 아니에요. 의무 아니고 의료기관이 원하면 저희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 신청에 의해서 조사 일정을 짜고, 신청을 하면은 조사 일정을 짠 다음에 서면 조사, 현지 조사를 하고 나서 인증 등급을 매겨요.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해서 이제 매겼는데, 우리는 되게 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인증평가원에서 뭐 이렇게 조건부 인증, 불인증을 줘버렸어요. 그럼 이의가 있겠죠. 이의 제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등급을 공표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를 줘요. 그럼 황금 마크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딱 주면은 병원들은 이제 그거 갖고 뭐 하냐, 병원 홍보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다 해갖고 이제 홍보에 사용하는 거죠.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서 그래서 인증 제도도 개발하고요, 인증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 자, 평가 영역은 크게 4가지 영역, 기본 가치, 환자 진료, 지원 체계, 성과 관리 체계, 요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 이거 몇 개인지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요 4가지의 범위,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자, 의료법에서 평가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 5가지 빈출 문제겠죠. 환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거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원에서 질관리, 뭐 QI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성과, 그리고 조직, 인력의 관리, 운영, 환자 만족도까지 해서 5가지는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다음 중 의료기관 평가, 인증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인증은 어떻게 받느냐? 인증은 크게 세 개의 등급. 몇 개 등급? 세 개예요. 어떻게?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을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이 기본 항목이 있고 필수 항목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수 항목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여기에서 하나라도 상중하 중에 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인증을 받는데 한 번 인증을 받으면은 4년 동안 유효해요. 그럼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은 4년 뒤에 또 받아야 돼요. 너무 싫겠지. 이제 병원 혹시 병원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건데 보통 인증 한번 받고 나면은 직원들이 거의 진짜 쓰러져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음 인증을 받기 전에 꼭 병원들 그만두고 말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인증 또 받고 있어. 못 그만뒀어 이러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사실 직원들이 인증받을 때. 4년이고요. 조건부 인증은 노력은 했지만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는 없지만 평균 점수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조건부 인증으로 들어가서 이게 더 싫어. 1년이에요. 1년 뒤에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1년 뒤에 다시 받을 조건으로 인증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직원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인증은 그 필수 항목에서 하나라도 하가 있으면은 불인증이에요. 인증 못 받은 거예요. 뭐 어떻게 다시 받던가 포기하던가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다시 받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인증 등급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보건의료 체계 구성 요소 또 이어서 볼게요.